이 증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지. 김성경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임지훈은 도도희를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이제 그만하자. 파혼이야.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오래 지켜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도둑으로 몰리던 사람이 실은 도둑 맞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 방 안에 누구를 가장 먼저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왜 하필 한 아이의 목숨과 맞닿아 있었을까요? 도둑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법이라고 나진이는 오래 곱씹어왔습니다. 사라진 태블릿 케이스 안에는 그림 자료만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그림 한 장, 어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린 조혈모세포 기증증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물건들을 잃고 오래 알았습니다. 돈으로는 되살 수 없는 것들이라 더 아팠습니다. 화실에 홀로 앉아 빈 케이스를 바라볼 때마다 나진이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갔습니다. 그림은 다시 그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빠의 그림과 오름을 살린 증서만은 다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때가 되었다고 나진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진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기증증서 본인 소지본을 조심스레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찢긴 채 버려졌던 조각은 도도희의 집 파티에서 그것을 주워둔 금태호가 따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두 가지를 뒤섞지 않으려 마음을 다졌습니다. 자신이 내밀 것은 온전한 제 증서였고 찢긴 조각은 도도희의 손을 거쳐 버려졌다는 물증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금태호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대표님께 다 말씀드리려고요. 그 조각 필요할 때 가져와 줄 수 있어요? 금태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진이야, 정말 괜찮겠어? 한번 꺼내면 다시는 못 주워 담아. 나진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늦었는걸요. 오름이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전화를 끊은 나진이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사무실을 향해 내딛는 걸음에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나진이는 한 발 한 발 임중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제자리를 찾을지 나진이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나진이의 머릿속에는 오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나진이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나진이의 발끝을 무겁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름을 살렸던 그 골수가 오름을 끝내 지켜내지는 못했더라도 그 마음까지 쓰레기통에 버려지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나진이는 다짐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다다른 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두런거리던 목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나진이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태블릿이 사라진 뒤로 나진이는 밤을 새워 그림을 기억만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손끝이 마비될 듯 아파도 나진이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그림과 오름의 증서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살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나진이는 알았습니다. 도도희가 노린 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진이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무너뜨리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나진이는 그 마음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진실을 똑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서 나진이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름아,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네가 세상에 왔다 갔다는 걸 아무도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속으로 되낸 나진이가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각 임중빈의 사무실에는 김성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성경은 며칠째 도도희의 편에 서서 나진이를 어떻게든 회사 밖으로 내보낼 궁리를 다지던 참이었습니다. 첩의 딸이 버젓이 회사에 드나드는 것이 김성경은 영 마뜩잖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뉘집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가
하필 아들의 사업에 붓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 김선경은 내내 목에 걸린 가시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필 나진이가 문을 두드리자 김선경의 눈매가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지? 지금은 우리끼리 이야기 중인데. 김선경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서슬에도 물러서지 않고 임중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임중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중빈에게 나진이는 그림 하나로 사업의 첫 단추를 꿰어준 딸처럼 믿어온 직원이었습니다. 사라진 그림을 오직 기억만으로 완벽히 되살려낸 그 밤을 임중빈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이 아가씨를 둘러싼 소문이 심상치 않게 돌던 터라 임중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앉게. 임중빈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선경이 못마땅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 아가씨 얘기라면 저도 마침 할 말이 있어요. 잘 됐네요. 김선경은 팔짱을 끼며 나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나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진이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벼려온 진실 한 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진실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나진이는 오랜 시간 배워왔습니다. 김선경은 나진이가 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죽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무슨 낯으로 이 방에 발을 들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선경은 나진이의 고든 자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오늘의 나진이에게서는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중빈 역시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중빈은 나진이가 이렇게 정색하고 자리를 청한 적이 없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임중빈의 가슴을 서서히 눌러왔습니다. 차나 한 잔 내오라 할까? 임중빈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 물었지만 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방 안의 긴장이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김선경은 나진이가 무슨 말을 꺼낼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초조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김선경은 임중빈에게 나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은근히 종용하던 참이었습니다. 출처도 분명치 않은 아이를 곁에 두었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것이 김선경의 논리였습니다. 임중빈은 그 말에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임중빈은 나진이의 재능과 성실을 아꼈고 소문만으로 사람을 내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근심을 마냥 물리치지도 못한 채 임중빈은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하필 나진이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임중빈은 나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한 고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중빈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먼저 사라졌던 태블릿 케이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 태블릿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림 자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사적인 서류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나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김선경이 대번에 말을 잘랐습니다. 또 그 도둑 타령이야? 자기 물건 간수 못한 걸 왜 자꾸 남 탓을 하려 들어? 회사가 무슨 분실물 센터인 줄 아나? 김선경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선경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간수를 못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중빈이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들어 김선경을 만류했습니다. 여보, 우선 들어봅시다. 진희 사원, 계속 말해보게. 임중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다기보다는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을 애써 눌러두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 물건들은 저한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잃어버린 뒤로 저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눈빛이 잠시 아득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꺼낼 이야기가 이 방에 무엇을 바꿔놓을지 나진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진이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름이 남기고 간 시간 앞에서 진실을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경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쩐지 나진이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슬며시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당당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김선경의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서늘해졌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서류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김선경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나진이는 그 재촉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김선경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시면 왜 제가 이 서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나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김선경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임중빈은 팔짱을 낀 채 나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임중빈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이미 어떤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눌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소문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제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은 그림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요. 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더해갔습니다. 그 사람이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요. 세상 떠난 아빠의 그림, 어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이 증서. 저를 무너뜨리려면 그것들을 빼앗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여겼겠죠. 김선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임중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진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 안다는 말인가? 임중빈이 낮게 물었습니다. 나진이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짐작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증서가 무엇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진이의 손끝이 품속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나진이는 품에서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진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였습니다. 반듯하게 접혔던 자국이 선명한 온전한 한 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아이를 살리려고 골수를 내주었습니다. 나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잠겼습니다. 이건 그 기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가 여태 간직해온 증서입니다. 임중빈과 김선경의 시선이 종이 위 이름 석자에 붙박였습니다. 나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가장 무거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골수를 받은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제 조카 오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선경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임중빈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나진이는 담담히 말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제가 지니던 이 증서와 똑같은 서류가 어째서 갈기갈기 찢긴 채로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나진이의 눈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살리려 애썼던 아이를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증서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엔 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오름이가 이 세상에 잠시라도 더 머물렀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김선경도 임중빈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김선경은 도도희에게서 나진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첩의 딸이라던, 이름을 숨긴 어느 첼리스트의 딸이라던 그 말들이 김선경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문에도 이 아이가 죽어가던 조카를 위해 제 몸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선경은 그제야 자신이 도도희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임중빈은 탁자 위 증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름과 날짜, 그리고 병원의 직인. 어느 하나 흐트러진 데가 없었습니다. 오름이라는 아이는 지금은 어떤가? 임중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진이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로 갔어요. 나진이의 낮은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골수를 받고 잠시 기운을 차렸었어요.
아빠처럼 키가 크고 싶다고 자동차를 몰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끝내 그 작은 몸이 감염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제 골수를 주고도 결국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진이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증서를 다시 곧게 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종이 한 장이 오름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머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증거예요. 그런 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경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죽은 아이의 이야기 앞에서 김성경의 매서운 기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오래도록 사무실 안에는 나진이의 숨소리만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첩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며 회사 밖으로 내쫓을 궁리만 하던 아이가 실은 죽어가던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인이었다니. 김성경은 그 사실 앞에서 도무지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도이를 감싸며 나진이를 몰아세우던 자신의 말들이 김성경의 귓가에서 되돌아와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김성경의 낯빛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네가 오름이라는 아이한테 골수를. 김성경은 겨우 그 말을 뱉었지만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중빈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단호하고 흔들림 없던 임중빈이었지만 이번만은 탁자 위 증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임중빈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속으로 그동안 도도이를 둘러싸고 떠돌던 소문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나진이의 태블릿이 사라진 일, 도도이가 유난히 나진이의 이야기만 나오면 나를 세우던 일, 예고 시절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오래된 소문까지. 심증은 진작 있었으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물음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임중빈은 아직 그 방향을 확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오래 지켜본 정이 임중빈의 발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희 사원. 임중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있나? 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앞에 직접 왔습니다. 김성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어라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 말끝이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오래 감싸온 사람과 오래 몰아세운 사람이 이 순간 자리를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김성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전 도도이를 품에 안고 나진이를 험담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김성경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도이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정작 진실을 살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김성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중빈은 그런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나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희 사원, 자네는 왜 지금까지 이 일을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임중빈의 물음에 나진이는 옅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자랑하려고 골수를 준 게 아니니까요. 오름이가 살기만 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진이의 담담한 대답에 임중빈은 말을 잃었습니다. 임중빈은 문득 자신이 나진이를 얼마나 얕게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림 하나로 사업의 첫 단추를 꿰어준 재능 있는 직원. 임중빈이 아는 나진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중빈은 아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을 두고 나눈 이야기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이제 알겠소. 김성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오히려 담담히 말했습니다. 두 분을 탓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오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성경이 마지막 안간힘으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이런 서류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잖아. 아니라고 해. 김성경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물음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진이는 증서에 적힌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검사 날짜, 채취 날짜, 병원 이름까지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제가 언제 어느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도 숨길 게 없습니다.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 서늘했습니다. 김성경은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부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또박또박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병원의 붉은 직인까지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매섭던 김성경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김성경은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성경의 입에서는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밀어내려 했던 아이가 손주 또래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김성경의 오랜 자존심을 밑동부터 흔들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김성경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나진이가 원한 것은 김성경의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름을 살린 그 증거가 쓰레기통에 찢겨버려질 하찮은 종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만은 나진이는 끝까지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모님. 나진이가 조용히 김성경을 불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 서류가 찢겨나온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나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성경은 차마 나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이 김성경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토록 어여삐 여기던 며느리감이 정말로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김성경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성경은 마지막까지 도도희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눈앞의 증서는 그 미련마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군. 임중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김성경이 다급히 임중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아직 도희가 그랬다고 확실히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성급하게 몰아세웠다가 김성경의 목소리에는 아직 남은 미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직접 묻겠다는 거요.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들어야 하지 않겠소. 임중빈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나진이를 도둑으로 몰던 그 성급함을 이번에는 도도희에게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섰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나진이의 담담한 한마디에 김성경의 손이 임중빈의 소매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김성경의 마지막 미련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임중빈은 무거운 얼굴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도도희 씨, 지금 잠깐 내 방으로 좀 와주게. 임중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희가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도도희는 김성경을 향해서도 애교 섞인 인사를 건네려다 방 안의 감도는 서늘한 공기에 말을 멈췄습니다. 소파에 너클 놓고 앉은 김성경과 굳은 얼굴의 임중빈, 그리고 나진이를 차례로 보고서야 도도희의 낯빛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임중빈은 탁자 위 찢긴 조각이 아닌 나진이가 펼쳐둔 온전한 증서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증서와 똑같은 서류가 왜 자네 집 쓰레기통에서 찢긴 채로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늘 다정하던 임중빈의 목소리가 이번만은 낮고 서늘했습니다. 도도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서류예요. 도도희는 어깨를 으쓱이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왜 하필 제 집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도도희의 시선이 나진이에게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나진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받았습니다. 임중빈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임중빈은 아직 도도희를 도둑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감으로 지켜본 세월과 눈앞에 놓인 증서 사이에서 임중빈의 마음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지겠지. 임중빈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도도희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도이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김선경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지어낸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믿으시잖아요. 도도이는 김선경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은 처음으로 그 손을 슬며시 뿌리쳤습니다. 도희야. 김선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네가 아니라고 말해다오. 저 서류가 네 집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착오라고 말해다오. 김선경의 눈에는 애원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자신의 편이던 김선경마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도도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나진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조각은 꺼내지 않았지만 도도희의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입꼬리가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왜 다들 저를 이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도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서류를 들고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제 집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도도희의 항변에 나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 물음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답할 거예요. 나진이의 시선이 사무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나진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야 도도희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성경도 임중빈도 나진이의 시선을 따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굳게 닫힌 문 한짝에 모여들었습니다. 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도도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희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 나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고 다닐 때 기억나? 너는 남의 붓에 손을 댔었지. 길이 잘 든 좋은 붓을 몰래 빼돌리고 그 자리에 새 붓을 대신 채워 넣었잖아.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아무도 몰랐지. 도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벼랑간 옛날 얘기를 왜 꺼내? 도도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수법이 이번에도 똑같았어. 내 화실에 새 패드 3개를 대신 놓아두고 정작 쓰던 낡은 패드는 가져갔지. 새 걸 두고 갔으니 도둑 맞은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새 패드가 아니라 그 낡은 패드 케이스 안에 든 것들이었어. 나진이의 말이 하나하나 도도희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김선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예고 시절 이야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자 김선경의 마음속 미련이 또 한 겹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중빈은 팔짱을 낀 채 도도희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도도희 씨, 지금 진희 사원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임중빈이 물었습니다. 도도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학생 때 일을 누가 다 기억한다고. 저 사람이 저를 미워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여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도도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너는 남이 아끼는 걸 못 견뎌 하지. 내가 붓을 아끼면 그 붓을, 내가 그림을 아끼면 그 그림을, 그렇게 하나씩 손을 댔어. 나진이의 목소리는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도도희를 더 옥죄었습니다. 예전엔 나도 참았어. 힘이 없어서 참았고 무서워서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 나진이의 눈빛에는 오래 단련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선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도도희가 왜 이렇게 눈을 피하는지 곱씹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아이가 이렇게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임중빈은 조용히 도도희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도도희 씨, 나는 아직 자네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그러니 솔직히 말해주게. 정말 자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임중빈의 목소리에는 단정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을 구하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까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도도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임중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도도희를 짓눌렀습니다. 도도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금태우가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태우는 임중빈을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도도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 전에 도도희 씨가 집에서 파티를 열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태우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가 이걸 봤어요. 금태우는 봉투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금태우는 그 조각들을 탁자 위에 나진이가 펼쳐둔 온전한 증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찢긴 조각을 맞춰보니 나진이의 온전한 증서와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한 귀퉁이에는 나진이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도도희 씨 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직접 주웠어요. 금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온전한 증서와 찢긴 조각. 하나는 나진이가 지켜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도희의 손을 거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둘이 나란히 놓이자 더는 발뺌할 여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몰라요. 도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태우는 도도희를 향해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날 이걸 주었는지 아세요? 처음엔 그냥 찢어진 종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각에 진이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그땐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이게 오르미를 살린 골수 기증 증서라는 걸. 금태우의 말에 김선경이 다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임중빈은 찢긴 조각과 온전한 증서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찢어진 결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임중빈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나진이가 여태 간직해온 온전한 본인 소지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찢어버린 조각이었습니다. 두 서류의 이름도 날짜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도도희 씨. 임중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래도 자네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겠나. 도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손끝은 잘게 떨렸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도도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나진이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름을 살린 증거가 이렇게라도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나진이는 조용히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도희는 결국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정말이에요. 도도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냥 질투가 났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뭐든 다 가졌잖아요. 재능도 사람들의 인정도 오빠의 마음까지도.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도희는 김선경을 향해 매달리듯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잠깐 눈이 멀었던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도희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감싸주던 김선경은 이번만은 등을 돌렸습니다. 도희야. 김선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질투가 났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니. 그것도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린 증거를. 그걸 찢어서 버렸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김선경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짙게 어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어여삐 여기던 며느리감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김선경은 견딜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도희가 무릎을 꺾으려 했지만 김선경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증거를 훔친 사람을 나는 더 감쌀 수가 없구나. 김선경의 목소리에는 오래 쌓아온 정을 스스로 거두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김선경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김선경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따랐는데. 친엄마보다 어머니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도도희가 매달렸습니다. 그 말에 김선경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김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니? 김선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여겼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견디기 힘든 거야. 김선경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도도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차림도 늘 자신만만하던 표정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우는 도도희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도 나진이의 마음에는 통쾌함이 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끌어온 진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서늘한 안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마지막으로 임중빈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도도희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임중빈은 그런 도도희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임중빈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도희 씨, 나는 마지막까지 자네를 믿고 싶었네. 그래서 성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으려 했지. 임중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 증거 앞에서 나도 더는 눈을 감을 수가 없구먼. 임중빈의 말에 도도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감싸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자 도도희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나진이를 무너뜨리려던 그 손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 눈물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소란한 와중에 임지우가 뒤늦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한눈에 알아챈 임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온전한 증서와 찢긴 조각, 그리고 주저앉아 우는 도도희를 본 임지우는 이미 많은 것을 짐작했습니다. 임지우는 얼마 전 삼촌 임사빈에게서 관계의 전모를 전해 들은 터였습니다. 나진이가 골수를 준 아이가 누구인지, 나진이가 어떤 사연을 지닌 사람인지 임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진이가 오름을 살린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임지우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지우의 시선이 도도희에게 닿았을 때 그 눈빛에는 오래 붙들고 있던 미련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도도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임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믿어주죠? 저 사람들이 다 저를 몰아세워요. 오빠만은 제 편이 되어주세요. 도도희는 임지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도도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접고 방황하던 시절, 도도희가 자신을 웃게 해주었던 날들이 임지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시절에 고마움이 있었기에 임지우는 여기까지 관계를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명분마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희야. 임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저 증서가 무엇인지도. 임지우의 담담한 한마디에 도도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다니. 도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네 화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증서 조각을 나도 봤어. 태호가 나한테 먼저 보여줬거든.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네가 그랬을 리 없다고,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이 됐네. 임지우의 말에 도도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임지우마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도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임지우는 나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밝혀졌으니 됐어요. 나진이의 담담한 대답에 임지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름을 살리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던 나진이의 마음이 임지우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임지우는 삼촌 임사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진이가 어떤 사연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 아이가 오름을 위해 무엇을 내주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임지우는 나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와 따뜻함을 함께 지닌 사람. 임지우는 나진이에게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던 길을 걷다 상처받고 그럼에도 그 길에서 위로를 찾아낸 사람의 결이었습니다. 도도이는 그런 임지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저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도도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희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임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도희는 그 담담함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에게 다정하던 임지우의 눈빛이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듯 서늘하게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일은 삽시간에 회사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탕비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쪽이 오히려 진짜 도둑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글쎄, 그 증서가 아픈 아이를 살린 골수 기증 서류였다잖아. 그걸 훔쳐서 찢어버렸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직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나진이를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가 하나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예비 며느리 행세를 하던 도도희를 두고 이제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진이는 그 수군거림 한복판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동정도 도도희를 향한 손가락질도 나진이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저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나진이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진희 사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밝혀졌으니 됐어요. 나진이의 담담한 대답에 직원은 오히려 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도도희를 바라보는 회사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졌던 민낯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도도희에게 예전 같은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회사 밖으로도 조금씩 번져나갔습니다. 도도희를 잘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고 시절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던 버릇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대접받으며 회사를 드나들던 도도희의 발걸음도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바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는 그저 오름을 살린 증거가 제값을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금태호가 나진이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이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금태호의 걱정에 나진이는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그냥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싶어서요.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마음 쓸 일 아니야.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 금태호의 담담한 위로에 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진이는 오래 곱씹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 남는 것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은 것인지를요. 회사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속에서 나진이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커질수록 나진이는 자신이 바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되새겼습니다. 나진이가 원한 것은 도도희의 몰락이 아니라 오름을 살린 증거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늘 누군가의 무너짐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창가에 서서 오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오름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소란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나진이는 문득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순한 눈빛이 떠오르자 나진이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름아, 누나는 그냥 진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나진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프게 다가가더라도 그것이 오름을 위한 길이라면 나진이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촌 쪽에서 전해진 소식이 나진이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름의 빈자리를 두고 온 가족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진이는 창가에 서서 오름을 살렸던 그 골수가 결국 오름을 영영 살려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곱씹었습니다. 그토록 애를 써서 제 몸의 일부를 내주었건만
그 작은 생명은 끝내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진이는 오름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토끼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나진이가 그려준 그 그림을 오름은 참 좋아했습니다. 누나 그림이 제일 좋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이의 얼굴이 나진이의 가슴을 다시 저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름은 떠났지만 오름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지켜낸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를 나진이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진이는 온전히 되찾은 증서를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오름아, 누나가 지켰어. 나진이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살았던 그 시간을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어. 나진이는 문득 골수를 채취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혈압으로 쓰러질 만큼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름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나진이는 그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 아빠처럼 키가 크고 자동차를 모는 어른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진이의 가슴을 오래도록 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름을 끝내 지켜내지는 못했어도 나진이가 오름을 위해 내어준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증서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나진이는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너를 기억하는 방법이 될 거야. 나진이는 증서를 가슴에 안으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오름이 세상에 왔다 간 자리에 나진이의 사랑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나진이는 서촌 가족들의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마이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노영주가 얼마나 애통해했을지 나진이는 그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름을 잃은 슬픔은 나진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나진이는 언젠가 서촌에 들러 오름을 위한 그림을 한 장 그려두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토끼를, 아이가 꿈꾸던 커다란 자동차를 그림 속에서만이라도 마음껏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나진이가 오름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지켜낸 것 역시 오름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증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이에요. 오름이 남기고 간 사랑의 증거를 나진이는 2번 다시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나진이의 옆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사태를 전해들은 도도희의 부모는 어떻게든 딸을 감싸보려 애를 썼습니다. 도도희의 아버지는 오랜 인맥을 동원해 임중빈에게 넌지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이가 젊어서 한때 실수를 한 것이니 두 집안의 오랜 인연을 봐서라도 없던 일로 덮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도도희의 어머니는 직접 임시가를 찾아와 김선경 앞에서 눈물로 읍소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우리 도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 키운 탓이에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도희의 어머니는 김선경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물 증거 앞에서 마음이 돌아선 임중빈과 김선경은 예전처럼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김선경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도 도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이 큽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픈 아이의 목숨을 살린 증거를 훔쳐서 찢어버린 일을 저는 실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김선경은 도도희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임중빈 역시 도도희 아버지의 청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인맥이나 인연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임중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도희의 아버지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 대표, 우리가 어떤 사이요? 젊은 사람 앞날을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소. 조용히 덮으면 아무도 모를 일 아니오. 도도희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중빈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덮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두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아이의 목숨이 걸렸던 일입니다. 임중빈의 단호함에 도도희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도도희의 어머니는 여전히 김선경 앞에서 눈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정이 있는데. 도도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경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선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도희의 부모는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래 공들여 쌓아온 두 집안의 인연이 실물 증거 한 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도희의 부모는 딸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희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어쩌자고 그런 서류에 손을 대? 도도희의 어머니는 딸을 나무라면서도 그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도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을 감싸주던 부모마저 이렇게 지친 얼굴을 하고 있자 도도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도도희의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씨가와의 혼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 집 사람들이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되돌리겠니? 도도희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공들여온 혼사가 이렇게 어그러지자 도도희의 부모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은 부모의 인맥으로도 눈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오래 이어져 온 다리가 그렇게 소리 없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지훈은 홀로 방에 앉아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도도희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크고 작은 다툼 끝에도 관계를 붙들어 온 세월이 임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를 접고 방황하던 시절, 도도희는 임지훈을 웃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임지훈은 그 고마움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정 사건이 터졌을 때도, 무고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임지훈은 매번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물러섰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임지훈은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나진이의 태블릿을 훔치고 오름을 살린 증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일. 그것은 임지훈가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지훈은 도도희를 다독이며 참아온 세월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서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오래 미뤄온 탓에 도도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은 아닐까. 그런 자책마저 임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임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끝을 내야 해. 임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임지훈은 문득 삼촌 임사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진이가 어떤 사연을 품은 사람인지, 오름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큰 것을 내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임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임지훈은 도도희와 나진이를 저울질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해 무너뜨리려 했고 한 사람은 제 것을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토록 오래 망설였던 자신이 임지훈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미루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임지훈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세월이 배신으로 돌아온 지금 임지훈에게 남은 것은 미련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임지훈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책상 위에 놓인 도도희와의 사진을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오래 붙들고 있던 관계의 마지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문득 나진이의 담담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름을 살리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던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던 사람. 임지훈은 그런 나진이의 모습에서 자신이 오래 잊고 지내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임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오래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쩌면 도도희의 화려함에 눈이 가려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임지훈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후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이제 지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임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미련을 스스로 놓기로 임지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급해진 도도이가 임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임지우 앞에 선 도도이는 이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도도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빠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도도이는 임지우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은 늘 도도하고 자신만만하던 예전의 도도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무릎 꿇은 도도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임지우였지만 이번만은 그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희야, 일어나. 임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도도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다 되돌려 놓을게요. 저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어머니한테도 빌고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도도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그 애원 앞에서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참아온 세월이 배신으로 돌아온 지금 임지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릴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말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도도희의 목소리만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렸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도희의 고백에 임지우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냥 무너뜨리고 싶었다고? 임지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서류가 아픈 아이를 살린 증거라는 걸 알았다면 너는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알았어도 너는 똑같이 했겠지. 임지우의 말에 도도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임지우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식혔습니다. 임지우는 무릎 꿇은 도도희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밝혀준다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지우의 눈에 비친 도도희는 남의 아픔조차 자신의 질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임지우에게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지웠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침묵이 길어지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오빠까지 저를 떠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도도희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임지우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아렸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아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림이 임지우의 결심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도희야, 나도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 임지우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다 되돌려 놓을게요. 그러나 임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부서진 신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을 임지우는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더는 미루지 않을게.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미뤘어. 네가 변하기를 바랐고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더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어. 내가 미룰수록 너도 나도 더 망가진다는 걸. 임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침내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 파혼하자. 도도희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도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파혼이라니. 농담이지? 오빠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도도희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임지우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계가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등을 돌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제발. 도도이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임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오빠 없이는 정말 못 살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도도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도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임지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미 도도희가 저지른 일들 앞에서 빛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너를 덮어줄 수는 없어. 임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 시간을 썼고 나는 그걸 못 본 척했지.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도도이는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지우는 무릎 꿇은 도도이를 뒤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계가 그렇게 조용히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멀어지는 임지우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제발. 도도희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임지우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임지우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끝내 돌아서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손이었다는 사실을요. 도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화려하던 지난날이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이제 도도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임지우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지우는 도도희를 향해 마지막으로 담담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 도희야. 도도희를 향한 마음을 거둔 것은 임지우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성경 역시 그토록 예뻐하던 며느리감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김성경은 오래도록 도도희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살가운 말투와 애교에 김성경은 몇 번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김성경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김성경이 임중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희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린 증거를 훔쳐서 찢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 사람으로 들이겠어요. 김성경의 목소리에는 오래 쌓아온 정을 스스로 끊어내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임중빈은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임중빈은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이미 모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마지막 신중함마저 눈앞의 증거 앞에서 조용히 거두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살가움을 거두고 김성경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도도희의 부모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파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래 이어져 온 두 집안의 인연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성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성경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도도희와 함께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면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 김성경의 취향을 꼼꼼히 챙기던 손길,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김성경에게 씁쓸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겉만 보고 판단했나 봐요. 김성경이 임중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의 살가움에 마음을 놓고 정작 나진이라는 아이는 소문만 듣고 밀어내려 했으니. 김성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지난 일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소. 임중빈의 위로에 김성경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성경은 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네야겠다고 김성경은 마음먹었습니다. 김성경은 아들 임지후의 결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 지켜온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김성경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지후가 많이 힘들겠어요.
김선경이 임중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임중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후가 옳은 결정을 내렸소. 아픈 결정이지만 미루는 것보다는 낫지. 임중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경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도이를 며느리로 맞으려던 오랜 바람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오히려 옳은 길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김선경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선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가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김선경은 이번 일로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자신에 대한 회한이 그 한숨 속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등을 돌리고 그토록 기대던 임씨가 마저 문을 닫자 도도희에게는 이제 손 내밀어줄 자리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얼굴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늘 화려하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무너진 어깨 위로는 뒤늦은 후회와 두려움만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하던 순간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도희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대접받으며 누리던 화려한 날들은 이미 신기루처럼 흩어진 뒤였습니다. 임지후의 다정한 눈빛도 김선경의 살가운 손길도 이제는 모두 도도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도도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너진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정적이 도도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게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도도희는 문득 나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예고 시절 늘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나진이가 도도희는 이상하게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재능이 도도희에게는 늘 열등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도희는 나진이의 것을 빼앗고 나진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열등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무너뜨리려던 손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 그림을 그릴걸. 도도희는 뒤늦은 후회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임지후도 김선경도 회사 사람들도 이제는 아무도 도도희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도도희의 손을 빠져나가 흩어졌습니다. 도도희는 문득 나진이의 담담하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도도희는 견딜 수 없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늘 불안했는데 나진이는 아무것도 없이도 저렇게 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도도희는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나진이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반면 도도희는 늘 남의 것에 눈을 두었고 그러다 정작 자신의 것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도도희는 뒤늦은 후회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도도희의 낮은 흐느낌만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지난날의 흔적들이 이제는 도도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헤아릴수록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이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래 벼려온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가 나진이의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습니다. 나진이는 되찾은 증서를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지켜내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진이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오름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복도를 걸으며 오름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나 그림이 제일 좋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곁에 없다는 사실이 나진이의 가슴을 다시 저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름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서 나진이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름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나진이의 등 뒤로 임지후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임지훈은 사무실 문 앞에 선 채 멀어지는 나진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사람의 홀가분함과 새로 움트는 무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무너지고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고 도도희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나진이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진이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며 참기만 하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말이 나진이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에는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단다. 나진이는 그 말을 오래 품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흔들어도 나진이는 그 따뜻함만은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름을 살리기 위해 골수를 내어준 것도, 끝내 그 증거를 지켜낸 것도 모두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나진이는 품에 안은 증서를 다시 한번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나진이는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의 날들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오름은 떠났지만 나진이에게는 아직 그려야 할 그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이 책 사업도 함께 걸어갈 사람들도 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이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웠듯 앞으로의 삶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려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나진이의 발걸음에는 슬픔과 안도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시선을 알지 못한 채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한 사람의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과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진이가 손에 쥐게 된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 한 장의 무게를 두려워합니다. 도둑으로 몰리던 사람이 실은 도둑 맞은 사람이었다는 이 알궂은 자리에서 나진이와 도도의 임지후, 그리고 아직 진실 밖에 서 있는 임중빈과 김성경의 마음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그동안 깔려온 단서들을 따라가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나진이가 도도이의 잘못을 알고도 곧바로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태호가 도도이의 집에서 주워온 찢긴 증서를 나진이 앞에 내밀었을 때 나진이는 발끈하는 대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둑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곧 스스로 드러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며 침착하게 때를 벼르는 이 모습은 예전의 나진이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결이었습니다. 이 침착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려면 그동안 나진이가 걸어온 길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나진이는 오랫동안 도도이 앞에서 무너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고 시절 잘 길든 붓을 빼앗기고 창고에 갇혀 시험을 망치고 출생의 비밀까지 들춰지며 학교를 포기했던 아이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았고 무서워서 참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나진이가 스스로를 지키려 킥복싱을 익혔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도이의 물리적인 시비를 운동 실력으로 되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드는 손목을 오히려 꺾어 사람들 앞에서 제압하기까지 두 사람 사이의 힘은 이미 여러 차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진이가 서두르지 않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쥔 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 소리부터 지르면 진실이 도리어 가벼워진다는 것을 나진이는 오랜 시간 배워왔습니다. 증거가 손안에 있으니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 도도이 스스로 제 목적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담담함이 더 서늘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결이 겹쳐 있습니다. 나진이는 이미 자신의 재능으로 한 차례 판을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도이가 태블릿을 훔쳐 작업물을 통째로 빼앗아갔을 때 나진이는 밤을 새워 그 그림을 오직 기억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무너뜨리려던 손짓이 도리어 나진이의 천재성을 다시 증명하는 자리로 뒤집혔던 것이지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나진이는 도도이의 공격이 자신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세운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급하게 맞받기보다 상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자리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나진이가 그 증서를 아무렇게나 휘두르지는 않으리라는 짐작이 섭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진실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진이가 지닌 온전한 증서와 금태호가 간직한 찢긴 조각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도도이로서는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나진이가 때를 벼른다는 것은 결국 그 순간을 가장 값지게 쓰겠다는 다짐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진이의 침착함이 오히려 도도이에게는 가장 두려운 신호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이야기의 무게중심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종이가 왜 이토록 무거운지를 이해하려면 그 증서가 담고 있는 시간을 함께 되짚어야 합니다. 나진이는 어머니 나세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검사를 받아 조카 오른과 골수가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듯 부모 때문에 사람을 못 살릴 수도 없다며 나진이는 끝내 제 몸을 내주었습니다. 증서에 적힌 이름과 날짜, 병원의 직위는 그 결심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낸 오름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되찾은 줄 알았던 어린 생명이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이 증서는 나진이에게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오름이 이 세상에 잠시라도 더 머물렀다는 증거이자 나진이가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세상 떠난 아빠의 그림, 어머니의 유언장과 함께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하나같이 돈으로는 되살 수 없는 것들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종이가 갈기갈기 찢긴 채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아픈 매듭입니다. 나진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물건을 잃은 것 자체가 아니라 한 아이의 목숨이 담긴 그 증거가 하찮게 버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을 테니 그것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던 나진이의 말에는 오름을 향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 증서가 단순한 물증을 넘어선 무게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도이의 잘못을 밝히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첩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실은 죽어가던 조카를 살린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드러난다면 나진이를 바라보던 여러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뒤집힐 여지가 충분합니다. 증서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것은 나진이의 결백을 넘어 나진이의 진심까지 함께 세우게 될 겁니다. 임지우와 도도이의 관계는 이번 이야기에서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이와의 런던 일정을 미루려 했고 승진하고 나서 긴 출장이 부담스럽다고 둘러댔지만 그 이유는 도도이에게조차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금태호는 그것이 회피 반응일 뿐이라며 관계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 임지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계속 미루면 나진이에게 다 말해버리겠다는 압박까지 얹었지요. 임지우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데에는 그동안 쌓여온 무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약혼과 결혼까지 오가던 사이였지만 도도이가 나진이를 가해자로 몰았던 무고가 실은 자신의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면서 신뢰가 크게 금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임지우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것은 피아노를 접고 방황하던 시절 도도이가 자신을 웃게 해주었다는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분 하나로 임지우는 여기까지 관계를 붙들어 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이제는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지우는 삼촌 임사빈에게서 얽히고 설킨 관계의 전모를 전해 들었습니다. 나진이가 골수를 내어준 아이가 누구였는지, 나진이가 어떤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도도이가 나진이의 태블릿을 훔친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증거로 확인하고 나서 임지우의 마음속 미련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심이 강해도 이건 선을 넘었다며 참담해하던 그 표정이 관계의 끝을 예감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눈여겨볼 것은 임지우가 나진이에게서 자신과 닮은 결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임지우는 군인의 꿈이 좌절된 뒤 어머니가 좋아하던 피아노에 매달렸다가 손목을 상하고 결국 그 길을 접은 사람입니다. 나진이 역시 아빠가 응원하던 그림을 그리다 상처받았으나
그 길에서 끝내 위로를 찾아낸 사람이지요. 부모가 좋아하던 길을 걷다 다치고 그럼에도 그 길을 놓지 못한다는 공통의 상처가 두 사람을 조용히 잇고 있습니다. 이 공명이 깊어질수록 임지우가 도도의 곁에 머무를 명분은 그만큼 옅어집니다. 이 흐름을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임지우가 도도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태호의 압박과 자신이 두 눈으로 확인한 증거, 그리고 나진이를 향해 조금씩 옮겨가는 마음까지 겹치면 임지우로서는 더 이상 붙들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일이 양가 집안까지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던 임지우의 답답함처럼 그 매듭이 단칼에 잘리기보다 여러 사람의 진실이 함께 드러나는 자리에서 풀릴 공산이 큽니다. 도도희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버릇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예고 시절 도도희는 남이 아끼는 붓을 몰래 빼돌리고 그 자리에 새 붓을 채워넣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 아무도 몰랐지만 정작 시험이 끝나면 망가진 붓이 쓰레기통에서 나오곤 했지요. 남이 아끼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 태블릿 절도로 똑같이 되풀이된 겁니다. 나진이의 화실에 새 패드를 여러 개 놓아두고 낡은 패드만 가져간 수법은 예전의 그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이토록 나진이에게 매달리는 까닭은 열등감과 조급함에 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어도 시도 아닌 어정쩡한 재능에 짓눌려 있다고 여겼고 흰 종이만 봐도 숨이 막힌다며 무너지곤 했습니다. 나진이는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임지우의 마음까지 얻는 듯 보이니 도도희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다는 서러움이 컸던 겁니다. 그 서러움이 시기가 다시 남의 것을 빼앗는 손짓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도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필 화가에게 기존 그림보다 훨씬 화려하게 한눈에 구별될 만큼 그려달라고 주문하는 모습에서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인정을 사려는 조급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게다가 임지우의 약혼녀를 자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얄궂은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 행세를 하지만 그 발밑은 이미 곳곳이 금이 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정황을 모아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도도희가 스스로 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진이를 무너뜨리려 훔친 그 증서가 도리어 도도희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물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무너뜨리려 뻗은 손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이 구도는 도도희가 오래 쌓아온 거짓이 한꺼번에 값을 치르는 자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심히 볼 대목은 임중빈과 김성경이 아직 나진이에 관한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성경은 도도희에게서 나진이가 첩의 딸이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숨긴 첼리스트라는 출생의 비밀을 전해 들었고 나세리를 직접 마주치며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경은 나진이를 깡패 같은 아이라 여기며 아들의 사업장에서 내보낼 궁리를 굳혀왔습니다. 남편 임중빈에게도 그 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지요. 하지만 김성경이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진이가 오름의 골수 공여자였다는 사실, 죽어가던 어린 생명을 위해 제 몸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아직 김성경도 임중빈도 알지 못합니다. 출생의 비밀은 들었으되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임중빈으로 말하자면 동생 임사빈이 마음에 둔 여자를 두고 이런저런 심증을 품고는 있으나 관계망의 전모를 또렷이 꿰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진이의 재능과 성실을 아껴온 터라 소문만으로 사람을 내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인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판을 뒤집을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경과 임중빈이 나진이를 밀어내려는 논리는 오직 출생의 비밀 하나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실은 손주 또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들 앞에 드러난다면 그 논리는 밑동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첩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으려던 아이가 실은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오래 감싸온 도도희와 오래 몰아세운 나진이의 자리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진이가 쥔 증서가
바로 이 두 사람 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도이의 절도를 밝히는 자리가 곧 나진이의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임중빈과 김성경이 자신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흐름 말입니다. 아직 진실 밖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진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진이를 둘러싼 회사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겁니다.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오름을 떠나보낸 상실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촌 식구들은 어린 생명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이는 오름의 물건을 치우려는 노영주에게 폭발했다가도 이내 마음을 추스르며 뱃속의 둘째를 지키려 애씁니다. 나세리는 딸 나진이가 골수를 내어준 그 아이가 떠난 지금 자신들 모녀가 서촌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손목 경련증으로 레슨을 접고 몰래 옷가게 일을 시작하며 딸 눈치를 봅니다. 천하의 나세리조차 자식 앞에서는 작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는 나진이가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이 단순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가 증서를 지키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오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나진이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아이 아빠처럼 키가 크고 자동차를 몰고 싶다던 그 아이의 흔적을 함부로 지우도록 둘 수 없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나진이가 도도이를 향해 세우려는 진실은 미움보다 그리움에 더 가깝습니다. 한편 서촌에는 상실의 슬픔과 나란히 뒤늦게 찾아온 온기도 흐릅니다. 임사비는 노영주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나세리는 그런 두 사람 사이를 밀어주는 연애 참모를 자처합니다. 25년을 원수처럼 지내온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서로의 손이 아프냐 챙기는 사이로 굳어가는 모습은 이 이야기가 미움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온도를 함께 놓고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가 단지 누군가를 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진이가 증서를 통해 세우려는 것은 도도이의 몰락이 아니라 오름을 살린 그 마음이 하찮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나진이의 마음이 마냥 개운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누군가의 무너짐 앞에서도 통쾌함보다 서늘한 안도에 머무르리라는 것, 그 결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상실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 한 장을 중심으로 나진이와 도도이, 임지후, 그리고 임중빈과 김성경의 마음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름을 살린 그 증거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도둑으로 몰리던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의 자리가 뒤바뀌고 아직 진실 밖에 서 있던 이들이 진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지우가 오래 붙들어온 관계를 어떻게 매듭짓는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실의 그늘과 뒤늦은 온기가 뒤엉킨 서촌의 하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진이가 쥔 증서 한 장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자리를 뒤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나진이가 때를 벼르며 서두르지 않는 그 침착함과 아직 진실 밖에 서 있는 임중빈과 김성경의 반쪽짜리인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도이의 오랜 거짓이 값을 치르고 임지우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가는지가 드러날 듯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